안녕하세요. 부킹쿠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세계적인 작가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전 세계 리더와 이 독자들 그리고 여러 학생들에게 이 현실을 돌파하는 지혜를 전파하는 이 권력술의 멘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메디슨 위스콘신 쪽에서 이제 고전학을 전공했고요. 유명한 잡지죠, 에스콰이어. 여기에 이제 편집장으로도 활동을 하고요. 할리우드에서 스토리 작가로 일한 그런 커리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됐는데 그 작품 중에 이제 권력과 대중 조작에 관한 권력의 법칙 이 책이 이제 글로벌 대호평을 받았죠. 히트를 쳤고 현대판 군주론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출간하자마자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국 언어로 번역된 다음에 최근 기록으로 보면은 이제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이 세 권이 이제 시리즈거든요. 이제 메인으로만 200만 부 그리고 보통 이제 해적판이라고 불리우죠. 그런 책들까지 합하면은 이제 그 2배 이상의 이제 판매고 출판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미스터리의 법칙, 그다음에 50번의 법칙, 뭐 기타 이제 유관된 이 권력이라던가 인간 군상의 여러 좀 갑을 관계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 역사 이런 관련된 카테고리의 책을 계속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 책 중에서도 단연 압권 그리고 베스트가 바로 이 권력의 법칙인데요. 주요 이제 한 50여 가지 권력에 관계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내용이 허락하는 대로 그리고 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이거죠. 권력을 얻으려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라. 뭐 이런 말인데요. 바꿔 말하면 이제 주위에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말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윗사람보다 잘나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내용입니다. 사실 뭐 처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밑에서 녹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 혹시 뭐가 좀 잘났다.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윗사람이 편안하게 그 자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괜히 윗사람에게 잘 보인답시고 자신의 재능을 뭐 지나치게 과시한다거나 좀 드러낸다거나 오히려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실제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도록 배려를 해야 하고요.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당신이 더 큰 권력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내용으로 삼국지에 양수고사가 있습니다. 저는 관련된 내용으로 이 내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삼국지 위나라의 이제 조조에게는 양수라는 똑똑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조가 어느 날 이제 한 신하의 이제 새로 지은 집을 방문하고는 그 대문에다가 살활자 이걸 한자로 써놓고 떠났어요. 이게 집 주인인 신하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리 봐도 몰라가지고 이제 그 주위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양수에게 이 내용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양수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신하에게 당장 집의 크기를 줄이라고 충고해 줍니다. 대문에 활이라고 쓴 것은 이제 문문자 안에 살 활자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집이 지나치게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자기 벼슬에 맞지 않게 너무 큰 집을 지었다.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걸 알려준 거죠. 이 내용을 들은 그 신하는 집을 얼른 팔았고 나중에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은 조조가 양수의 똑똑함을 칭찬을 했지만 속으로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마음이 들었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조조가 자기 자신도 워낙 똑똑할 뿐더러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신하를 우대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 밑에 뭐 좋은 신하가 있군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조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일어나요. 원래 이제 군왕의 후사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조조에게는 이제 조비와 조식이라는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뛰어났다고 해요. 물론 그 아버지만큼은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비보다는 조식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장자 우선을 하지 않아서 주위의 여러 라이벌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후계자를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조비에게 궁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반드시 구해오도록 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국문의 수비대장에게는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출입을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좀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조비가 이제 궁궐을 나갈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구해오지 못했는데 조조가 이번에는 똑같은 지시를 다른 자식인 조식에게도 시킵니다. 이 조식이 어쩔 줄을 몰라서 양수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양수가 이렇게 알려줘요. 이 내용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들들의 대범함을 시험해 보려는 속셈입니다. 가로막는 숨은 대장을 단칼에 베고 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게 참 매정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시험에 엮여가지고 그냥 한 거라고는 충성을 바친 것뿐인데 그 장수는 도대체 무슨 인생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시행이 됐고요. 이 내용을 또 전해들은 조조가 양수의 똑똑함에 혀를 내두르면서 또 큰 칭찬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 경계 단계를 많이 올리게 됩니다. 이제 조조의 마음에 매우 안 좋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양수가 뭐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제 차기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이제 왕자가 어떤 조언을 구해서 그걸 대답해 준 것뿐이니까 딱히 죄를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요. 이제 평생의 라이벌, 뭐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조조에게 많이 못 미쳤지만 이 유비와 한중 쟁탈전을 벌이던 그러니까 조조 인생에서 약간은 좀 굴욕적인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만만하게 봤던 유비와 이제 계속 싸웠는데 계속 밀립니다. 유비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난처한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기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부하 중에 한 명이 와서 오늘의 군 암구호는 뭘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조조가 별 생각 없이 이제 군호를 계륵이라고 지어요. 이를 전해들은 양수가 이제 유비와 벌이는 전쟁이 어려워졌다. 이제는 철수해야 되겠다. 이런 조조의 속마음을 읽고 군대의 철수를 미리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이 장군 하우돈에게 이 내용을 또 말하고 이제 같이 이제 철군 준비에 좀 박차를 가해요. 그런데 철수 준비를 하니까 밖에 시끌시끌하잖아요. 조조가 무슨 일인가 이제 나와보고 병사들이 철군 준비를 하자 경로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감히 짐을 싸는가.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 양수가 시켰다. 이 말을 듣고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 양수를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처음에 양수의 똑똑함을 봤던 조조는 깜짝 놀랐지만요. 두 번째에는 경계를 했고요. 마침내 세 번째에는 결국 칼을 휘두른 셈이죠. 이 고사는 똑똑함을 지나치게 과시하면 득보다는 해가 될 수 있음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똑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 응용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주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집된 자료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센스가 있고 일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일처리 능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때로는 기업 경영,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직원이나 관리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게 똑똑하냐 이게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갑니다. 리더 입장에서 보면은 똑똑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은 건 뭐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합니다. 부하들의 똑똑함을 잘 활용하면은 좋은 성과, 혁신적인 어떤 기업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위험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부하, 적보다도 두려워요. 똑똑함을 과시하면 질투가 싹트고요. 더 심하면 파벌까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난 정이 돌맞는다. 이 조조의 이 고사처럼 리더에게 숙청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직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이만한 인재를 또 어떻게 구합니까? 똑똑한 인재를 잃어버리는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 똑똑함이란 것은 어떤 말이라던가 행동으로 이렇게 과하게 드러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뭐 큰 계약건을 따온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따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어떻게 일했는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용히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상부에 제출하면 그만인 거죠. 중간에 일은 내가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조직, 회사, 국가의 공이다. 이렇게 넘겨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어떤 개인 능력으로 치부되고 포장이 된다면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큰 도구로 작용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자고로 똑똑함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가 과시용이요. 둘째는 은둔형이다. 우리는 어떤 똑똑함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겠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2법칙, 친구는 너무 믿지 말고 적은 이용하라입니다. 친구를 조심하라. 우리 여러 책이라든가 고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좀 슬픈 얘기예요. 씁쓸하기도 하고.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친구는 쉽게 질투하기 때문에 쉽게 당신을 배반한다. 이런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사가 대부분 그렇듯이 친구 사이에 좋은 내용, 아름다운 우정 그런 것들은 좀 임팩트가 약하니까 빠졌고요. 어떤 배신이라던가 친구를 결정적인 상황에서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이것만이 더 임팩트를 얻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이 여러 역사적 사실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요. 어쩌면 좀 예전에 적이 오히려 친구보다 더 의리 있게 행동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왜냐하면 적은 제가 좀 범위를 상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액션과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맞출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어느 쪽에 능력이 더 뛰어나냐로 결판이 되겠죠. 그런데 친구라고 생각되는 어떤 존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해야 하는 그런 고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적으로 씁쓸하죠. 당신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려고 또 우정과 친분을 과시하려고 여러 가지 액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쉬운 결말을 좀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적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친구이고 적이 없다면 적을 만들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여차하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는 없어도 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상식이라든가 기존의 교육과는 많이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책에 나온 사례와는 좀 다른데요. 이 내용에 또 연관되는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1592년에 처음에 이제 소서행정,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가, 그다음에 가등청정, 가토기요마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봉장으로 서서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군 왜군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이 군대가 바로 이 가토기요마사, 이 가등청정의 군대였어요. 잔인하기는 말할 바도 없고요. 가장 지독하고 악질적인 일본군 내에서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다 한편이 아니듯이 일본군도 좀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이제 수십 수백 개의 작은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이 전국 시대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원수인 그런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군으로 통합돼서 오니까 여러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선을 이제 침공해서 승리의 그런 날들이 있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났어요. 그런데 좀 어려워지고 보급이 끊기고 하니까 바로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때 가토 기요마사의 부하 중에 하나가 이제 사야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일본의 조선 침략이 잘못되었음을 확신하고 물론 패배를 더 확신했겠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투항합니다. 사야가처럼 일본의 무의미하고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반대해서 조선에 투항해 일본에 맞서 싸운 외인들을 항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출신은 조선인이 돼 왜군의 침략에 즈음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조선군과 대적한 자들을 이제 순외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딱히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요. 조상 대대로 노비로 지내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군에 많이 붙었거든요. 만약에 일본군이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자신은 노비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의 단물을 이제 빨아먹었던 이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용서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순회가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선조가 한때 이 명나라 신종에게 요동태수 자리를 달라고 애걸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라의 순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선조 휘하의 이항복, 이덕형 같은 이제 최충신들마저도 이 순회의 규모를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왕조의 피폐, 무능, 그리고 신하들의 타락과 분열은 이루어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죠.
어쨌든 전쟁 초기에 그리고 어린 나이에 투항한 이 사야가는 당시 왜군에 대적하기에 형편없이 부족한 조선의 무기 체계를 개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충무공 이순신과 좀 의견을 교류하면서 조총 제작과 화약 제조 전반에 관한 이런 견해 그리고 지식 이런 걸 다 전수해요. 아울러 그는 이제 여러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고요. 그래서 선조에게 이제 핵심 대신의 직함과 김의 김씨를 제수받는 이런 영광을 누리는데 이 사람이 바로 김충선입니다. 한참 뒤에 이제 1636년에 이제 병자호란이 발발했는데 당시 60대 중반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출정을 해서 청나라의 이대칸인 홍타이지와 맞서 싸우는 조선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한 애국 정신을 발휘했죠. 자, 이 내용이 바로 항해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그럼 갑자기 왜 이 내용을 꺼내는가? 이제 21세기가 한참 지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애매합니다. 오늘날은 토착외구라고 하죠. 옛날 임진왜란 때의 순에 못지않은 이 현대판 토착외구의 준동들이 엄청납니다.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친일 부역자를 가리키는 이제 토외라고 하는데요. 1910년에 대한매일 신보를 보면은 나라 전체에 토외 천지다. 이렇게 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은 토외를 얼굴은 조선인이나 그 내장은 외놈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네 가지 부류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고위 관료층, 두 번째가 일본의 침략 행위와 내정 간섭을 지지하는 정치인, 언론인, 뭐 오늘날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친일 단체인 일진의 회원, 그리고 네 번째가 토외를 지지하고 애국자를 모함하는 이 가짜 소식을 퍼뜨릴 시정잡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아직 차이는 있지만 토외라 불러도 무방할 그런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일본의 부역자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으로 기추가 주목됩니다. 요즘에도 일본은 못 이긴다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일본을 이기겠냐고 백기투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1965년도에 있었죠. 그리고 위안부 협상이 2015년. 이런 협상의 후에 그 사람들의 선조를 올라가다 보면은 누군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예전 2차 세계대전에 영국 측의 영웅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법칙이고요. 제3법칙, 의도를 감추어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표를 찌르고 당신의 행동 뒤에 감추어진 목적은 절대 드러내지 마라. 당신의 의도를 모른다면 상대는 당신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상대를 엉뚱한 길로 유도하고 연막을 피워 길을 잃게 하라. 뭐 은인자중, 암중모색, 뭐 성동격서,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권력 쟁탈전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을 잘 사용한다면 상대는 당신이 승리를 거둔 뒤에야 당신의 의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요, 이제 법칙들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제4법칙은 말을 삼가라인데요.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진다고도 할 수 있어요. 내용은 이제 말을 많이 할수록 당신을 천하게 보고 책임지지 못할 사람으로 판단할 뿐이다. 설사 뻔한 말을 하더라도 모호하게 하고 끝을 얼버무리고 수수께끼처럼 말하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든 특별한 말처럼 여겨지기 쉽다. 권력자들은 말을 적게 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겁을 준다. 말을 많이 할수록 후회할 말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요. 비단 권력에만 그런 게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주로 이제 남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말수가 좀 적고 좀 누군가가 하는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절대로 자신이 나서지 않고 뭐 그렇게 묵묵히 하는 사람들 남자답다, 진국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이지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곁에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절대 자신이 희생해서 앞에 나서지 않고 더 많은 부담을 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좀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뒤에서 조용히 있다가 내 말을 따르는 척 안 따르는 척 그 뭐 표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좋은 과실을 가져갑니다. 또는 어떤 일에서 좀 귀찮고 힘든 거는 다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삼가라는 이 교훈, 이 법칙에서요.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사는 거를 저는 따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재밌게 살고 싶은데 제 주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내용에서건 중요한 어떤 부분을 맡기거나 아니면은 좀 서로 하거나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 책에서 로버트 그린도 말을 삼가라고 했지 행동을 삼가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항상 뒤에서 팔짱 끼고 좋은 과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을 얻거나 아니면 함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제5법칙 목숨을 걸고 평판을 지켜라입니다. 평판은 권력의 평행추, 주춧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판 하나만으로도 상대를 누를 수 있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평판에 먹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방에서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런 조언도 있지 않죠. 평판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에 유의하고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라. 이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적의 평판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내고 구멍을 파라. 이런 말도 해요. 그리고 옆에 물러서서 적이 다른 여론에 밀려서 쓰러지는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또 책에는 많이 있는데 저는 뭐 좀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이 에디슨과 테슬라. 아마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모두 전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2차 산업혁명으로 맞이한 전기시대의 서막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특히 천재로 불리우는 사람들이죠. 에디슨과 테슬라. 그리고 여기에 회사, 웨스팅하우스 이런 여러 멤버들이 경쟁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상당한 흥미를 갖게 하는 스토리예요. 1882년에 미국 뉴욕 월가의 캄캄한 거리를 순식간에 밝힌 이 토머스 에디슨이 당대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횃불이나 피우고 뭐 촛불이나 갖고 다니는 거였는데 당시에 전 세계를 삽시간에 새로운 세계로 바꿔버렸습니다. 전기가 차세대 에너지의 핵심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 직류 시스템 연구에 집중했던 에디슨, 전등, 전력 공급, 발전기 생산, 그리고 전선과 뭐 관련 회사들 이런 내용들이 잇따라 설립해서 전기에 관한 일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세워서 전기 사업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를 송전하는 방식이 이 에디슨이 만든 직류뿐만 아니라 교류도 있죠. 직류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전기를 말하고요. 교류는 이 전기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전기 송전 형태를 말해요. 이 송전 방식을 두고 에디슨이 이제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창업주인 조지 웨스팅하우스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니콜라 테슬라가 이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으면서 이 빛의 전쟁은 더욱 이 가열차게 진행되죠. 여기에 관련된 영화도 있습니다. 커런트 워라고 하는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마이클 셰넌 그리고 테슬라가 니콜라스 홀트 쟁쟁하죠. 그리고 에디슨은 베네딕트 컴버배치. 이 천재들이 벌인 수년간의 전류 전쟁을 아주 속도감 있게 재현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스토리도 재밌고요. 당시의 고증도 잘 재현해내서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제 발명가이자 사업가로 각종 특허와 기술을 보유한 에디슨이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전기회사를 설립해서 교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전기 보급 시장에 진출하자 이제 압박감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당시에 직류를 사용하려고 하면은요. 소비 지역과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설치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넓고 더 먼 지역에 직류로 전기를 전송하려면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했고 뭐 지금도 싼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 굵은 구리선 이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교류 송전이 고전압으로 송전한 다음에 소비 지역에서 변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류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멀리 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용이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교류의 장점을 알게 된 사업가들이 웨스팅하우스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직류 신봉자였던 에디슨이 이 웨스팅하우스를 계속 몰아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면 이제 각계 항의를 받았을 여러 잔인한 실험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뭐 쇼를 많이 진행했는데 뭐 동물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사형수를 전기의자에 앉혀 죽일 때 교류 전력을 사용한다든가 굉장히 치졸한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에디슨의 일대기를 한번 잘 좀 살펴보면은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굉장히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형 집행용 전기의자를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한 전압에서 감전될 때 직류보다 교류가 사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고압, 초고압 이쪽에서 감전이 되면은요. 직류나 교류나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인체에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직류는 안전하고 교류는 위험하다. 이걸 지속적으로 좀 이미지화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당시 사람들을 좀 우매하고 어리숙한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카톡 찌라시로 보내는 이 행동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했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 번 가치 판단이 된, 이 확증 편향이 된 내용들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교류를 이제 사업화하는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했지만 이 에디슨이 이제 네임 파워가 네임 밸류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교류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데 핵심 과학자인 테슬라를 찾아내서 마침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고안한 전동기를 보면은 이제 교류 전력으로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교류 단점도 상당 부분 해결해요. 그리고 다른 교류 관련 장치에 대한 특허들도 웨스팅하우스에 판매해서 이제 이 회사들이 에디슨과 싸울 수 있는 그 기본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1893년에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웨스팅하우스가 전기시설의 독점권을 가져가면서 교류가 이 전기 시스템의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에디슨의 회사는 이 톰슨 휴스턴사와 통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G죠,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에디슨이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명성을 많이 잃었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좀 지쳤어요. 그래서 에디슨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죠. 에디슨이 빠진 GE는 교류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회사 대 회사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해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력 발전소를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함께 하게 되죠. 웨스팅하우스가 건설 공사를 총괄하고 GE가 이 전기 공급에 필요한 전선 제작을 담당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만 빠지니까 잘 흘러간 거예요. 에디슨의 직류로 시작했던 이 전기의 시대가 웨스팅하우스와 이 테슬라가 합작한 교류의 시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현대 전기의 대부분은 교류 송전 방식으로 운반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또 변해요. 이 4차 산업혁명 이후로 넘어오니까 이제 전력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류의 변압이 쉬워집니다. 이 교류의 단점이 이제 좋지 않은 송전 효율이었는데 기존의 복잡한 전력망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직류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 직류 사업에 대한 실증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직류의 장점을 꿰뚫어 본 에디슨의 이 고집이 이 뒤늦게 빛을 발하는 것인가?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말이 있죠. 당연하게도요. 에디슨의 직류 그리고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모두 현대에는 필요합니다. 양쪽 모두요. 그리고 당시의 전류 전쟁은 이제 한쪽으로 끝나게 됐지만 다른 쪽이 남긴 연구도 결코 헛되진 않았어요. 인류의 편의를 이 전기라는 제품으로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이 천재, 이 사람들에게 좀 고마움을 좀 느껴야 되겠죠? 그리고 평판에 관한 여러 좀 교훈도 새길 만하다.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법칙으로요. 어떻게 해서든 관심을 끌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 심성을 먼저 본다, 이야기가 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요. 이 외모에서 끌리는 이제 강렬한 매력을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야 이제 차지하고요. 대부분은 겉모습에서 판결이 나는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죠. 보이지 않는 것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 묻혀서도 안 되고 망각 속에 잊혀져서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에 띄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남들보다 더 커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신비해 보이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효과를 노리라는 거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희대의 사기꾼 엘리자베스 홈즈 전 테라노스 이 CEO의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제 10년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최종 판결은 좀 다르지만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2003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불과 19세에
테라노스를 창업한 엘리자베스 홈즈, 혈액 몇 방울로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어요. 일약 실리콘밸리 스타로 떠올랐죠.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개발한 획기적인 진단기기로 손가락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암을 포함해서 250여 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획기적인 기술을 통해서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 헨리 키신저, 기타 여러 투자가들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자신의 순자산만 4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여자 스티브 잡스, 실리콘밸리의 자수성가 겸 억만장자, 이렇게 불리는 대표적인 셀럽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방금 말한 사람 말고도요, 쟁쟁한 인물들이 다 합류했어요. 이 홈즈의 은사였던 채닝 로버트슨 스탠퍼드대 화학공학과 교수, 그 다음에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도 모두 여기 방문해서 이 홈즈를 아주 극찬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요, 2015년에 이 홈즈가 홍보한 획기적인 기술이 결과적으로 좀 실체가 없는 허구, 가짜, 이게 폭로가 되면서 그녀의 삶이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100억 달러를 육박했던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는 이제 휴지 조각으로 변했고요. 투자자 기만, 기타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스타트업, 특히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하고 과대 광고가 보통 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핵심 임원이 좀 광고를 과장하게 했다, 기술을 좀 부풀렸다, 이걸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는 일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홈즈의 사기 행각이 상당히 심각하면서 아주 악질적인 수준이다, 이런 걸 좀 암시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홈즈가 보기에 따라 좀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대단한 미인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쇼맨십이 엄청납니다. 이 법정에 선 날에도 이 둘째 아이를 벤 채로 첫째 아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들어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테라노스를 사랑했고 자신의 인생의 작품이었다, 오히려 나야말로 이 실패의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라 사업 실패라고 주장을 한 거죠. 물론 법정의 이제 결과라던가 사람들 여론의 좀 분위기는 이 홈즈에게 매우 불리했지만, 이 홈즈가 이 로버트 그린의 조언대로 어떻게든 관심을 끌고 눈에 띄는 그런 쪽에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재밌는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7법칙, 일은 남을 시키고 명예는 당신이 차지하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 노력을 이용해서 당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당신의 귀중한 시간과 힘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남들에게 능률적이고 신속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결국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은 다 잊혀지고 당신만이 기억될 것이다. 반대로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직접 하지 말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구절이에요. 요약하자면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고 주위에서 임팩트가 있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라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제 주위에 이제 셀럽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러한 패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유사한 충고나 조언은 많습니다. 핵심적인 업무나 아니면 내용을 손에 쥐고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맡기거나 아웃소싱해라. 이런 내용과 좀 맥을 같이 하죠.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옛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무능한 이런 상사들, 그리고 무능하면서 성격도 안 좋아서 공은 자신이 가져가고 어떤 피해라던가 좀 안 좋은 내용은 부하들에게 떨구는 그런 상사가 좀 생각이 납니다. 예전 일이긴 하지만 이 근무 시간에 왜 그렇게 사우나를 많이 가든지, 결국 그 사우나에서 아주 공교롭게 당시의 대표이사하고 마주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왜 갔냐라고 하면은 근데 그 사람은 나름 접대 중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고위 관리에 있는 당시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랄 사람과 그 시간에 거의 없을 테니까요, 둘이 있었는데 이 부장이 간 거예요. 직통으로 걸렸죠. 그런데 또 무서운 게 이 대표가 당시에는 그냥 당신도 피곤했나 보군,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게,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갔다가 그 해 말에 어떤 좀 인원을 정리해야 될 때 이 사람을 1번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웃는 얼굴 뒤에 무서움을 많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일본 이 희대의 무능한 장군 무타구치 레냐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 19세기 말부터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의 길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좋은 나라들은 좀 영향가 있는 나라들은 열강이 다 먹었으니까 이제 아시아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역사에서 배운 이 근대의 전쟁들 중에 아시아 관련은 일본이 항상 끼어 있어요.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을 일으켰고요. 1904년에 러일전쟁, 1910년에 조선합병, 그리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이 코스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에 미드웨이 해전까지 일본 스스로가 최강이라고 생각하던, 착각하던 그런 때였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1918년에 러시아의 시베리아를 침공했는데 여기서 한 명의 독특한 군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일본의 최고 무능한 장군 무타구치 레냐 장군이죠. 당시 일본은 완전히 군국주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 국가가 전쟁을 치르려면은 이 국회의 승인과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당시에 일본이 이제 군부가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군부 정치가 지배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보면은 이제 시작이 미국을 공격한 태평양 전쟁부터라는 뭐 시각이 있지만요. 사실상 중국을 공격한 이 중일전쟁 때부터라고 보는 이런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일전쟁을 일개 연대장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본다면 그 엄청난 인명살상의 세계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무타구치 레냐라는 사람인 셈이죠.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요. 이제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 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이 중국 북동쪽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키고 싶은 그런 야욕을 키우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만주사변 등으로 해서 일본이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는데 당시 이제 베이징의 노후교 다리라는 곳을 사이에 두고 중국 국민당군과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1937년의 어느 날 이 무능한 장군이 될 무타구치 레냐의 진영에서 말단 병사 하나가 보이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노구교 사건의 시작이죠. 당시에 병사 하나가 보이지 않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본과 국민당군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부대가 샅샅이 수색을 해도 병사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병사는 이미 복귀해서 숙소에 있었습니다. 실종자가 숙소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일본이 교섭을 하다가 나중에야 복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초가 돼서 그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당시 연대장이었던 이 무타구치 레냐가 공격 명령을 내려요. 협상 중에 중국 쪽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는데 선전포고도 없이 벌인 이 전쟁은 국제법을 어긴 것이지만 뭐 당시 연대장이 거기까지 생각할 건 아니죠. 그래서 무식하게 전쟁을 벌인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은 지금까지 여러 번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돌발 행동을 한 이 연대장을 위에서 뭐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건수만 찾고 있었던 일본군 입장에서는 괜찮았거든요.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공격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확대되어 갔고요. 중일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죠. 오해로 시작해 놓고는 생떼를 썼고요. 이렇게 노구교 사건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원래는 중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군국주의로 이제 가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을 승진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숨겨진 사실은 이 무타구치 레냐가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서 벌인 그런 의도적인 일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 무능한 장군이면서 음흉한 이 사람이요. 원래는 이제 적당히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전쟁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도 부족하지만 장군도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승승장구했고요. 그의 최대 무능력은 이 버마에서 있었던 인팔 전투에서 발휘돼요. 당시 1944년이었는데요. 이 인팔 전투가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주위가 정글과 산맥으로 뒤덮였거든요. 그러니까 보급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시기가 되면은 뭐 나라 곳간에 쌀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전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런 때였는데 수비하는 군대뿐 아니라 공격하는 군대마저도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했던 그런 전투였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였는데
불과 2,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식량을 가진 부대에게 이 무타구치 레냐가 부대 총 공격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 정도 식량으로 4개월 이상을 견디면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당연하게도 주변 참모들이 결사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때 이 레냐 장군이 무기나 식량이 없다는 그런 나약한 변명을 하지 말고 정신력으로 싸우라는 훈시만 보내면서 계속 전쟁을 독려해요. 자기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일본 군사령부가 이 인팔 전투를 기습작전으로 성공시키자고 작전을 짜는데 이게 좀 어이없게도요. 걸어서 원시 정글을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것을 모든 참모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이 무능한 장군 레냐를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하던 입버릇, 승리는 정신력에서 나오는 것. 왜 우리 옛날 어른들, 우리 옛날 직장 상사들, 그 선생님들도 그랬는데 뭐 정신 차려라, 정신력이 모든 것의 기본 이런 말들 많이 들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회 초년병이거나 좀 어렸을 때에는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 당신들 정말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런 생각으로 살면 보나마나 잘 안 될 텐데 나중에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나하나 내가 한번 보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쉬운 소리를 하러 왔거든요. 그것도 그냥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거절을 하면은 그야말로 생활이 불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까지 몰려서 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고소하고 좀 시원한 그런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일 줄 알았는데요. 안타깝고 씁쓸하고 아쉽고 나의 미래도 저렇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좀 고민해쳤던 지금 그런 경험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이 장군의 작전은 작전이 없는 것이 작전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 성향과 특징을 당시 인팔 전투에서 상대하는 영국군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많이 죽을까 봐 최대한 전쟁을 피하려고 했고요. 이를 이제 작전에 응용을 해서 도망가는 척하면서 일본군을 인팔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플래닝을 했어요. 일본군의 작전은 헝그리 정신으로 이기라는 거였고요. 영국군의 작전은 병사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병사를 모아놓은 후 싸운다. 뭐 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정말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일본군이라는 뭐 그런 차이도 있지만 상명하복의 구시대적 구조의 대표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병사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최대한 보급을 지원해야 하는 게 지휘관의 임무였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일본 사람은 원래 초식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정글에서도 식량이 부족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결국 이 무식하고 무능한 이 사람 때문에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요. 2만 5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처참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이 전투는 당시에 이 사람의 부하 사단장 중에 한 명이 이제 항명을 하고 후퇴를 하면서 그나마 남은 병사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무타구치 레냐는 그 항명한 이 사단장을 정신병자라고 보고했고요. 결국 그 사람은 본국으로 소환당해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알려진 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능력이 없는 또는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신 무타구치 레냐인가? 이게 이제 어느 유행어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일본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무능한 장군 무타구치 레냐가 그 뒤에도 전혀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레냐의 히스토리가 자신들이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되고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정해버리면, 그러니까 실패를 만약에 뭐 인정하면은 사령부의 권위가, 그러니까 대본영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처참한 패배를 철저히 비밀로 하고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히려 그에게 이후에도 중요한 작전을 계속 맡겼다고 해요. 물론 참모격으로. 그러면 전쟁 후에라도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수명대로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합군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이 무능해서 연합군의 피해가 줄었다. 이거였어요. 이 일본군이 이제 한국에 전달한 아주 안 좋은 습성 중에 상명하복, 그리고 복지부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져 왔다고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요. 직위가 높은 사람이 시킨다고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니란 사실. 이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말로 승리를 거둔다고 한들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논쟁에서 입은 상처를 생각보다 오래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에 동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강함에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강대약 약대강은 생명체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힘의 차이, 내가 적어도 나 하나를 지킬 정도는 된다. 이걸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책은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중립국 스위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제 영세 중립국을 유지하면서 전쟁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전 유럽이 아주 잿더미가 되는 과정 중에서도 스위스는 무탈했습니다. 참고로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면은 다른 국가 간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의무를 가진 국가를 말하는데요. 대신 다른 국가들도 이 중립국을 침공하지 않는 그런 불가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세 중립국은 이 영세 중립국을 희망하는 국가와 다른 나라들의 조약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스위스가 언제부터 이런 국가가 되었는가? 1815년부터라고 하는데 이제 17세기 중반에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독립했거든요, 스위스가.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이 유럽을 개편하는 작업에서 독립을 확인받았어요. 그 동시에 영세 중립국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게 되죠. 그러면 중립국은 전부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전 세계가 중립국을 선언하면 아무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죠? 따라서 당연하게도 현실, 실전은 다른 상황입니다. 당시 네덜란드와 벨기에 같은 나라도 중립을 선언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근데 결국 독일의 침공을 받고 국토가 점령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조약에만 유지하는 중립국의 지위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스위스는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 당시에 영토 야욕이 극에 달했던 히틀러가 왜 스위스는 놔두었는가? 사실 스위스가 이 동맹국인 독일과 이탈리아를 잇는 이 지점에 놓여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제1번으로 당해야 되는 건데 피한 거예요. 이게 당시 스위스의 화폐인 스위스 프랑이 기축통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라고 하면은 국제 간의, 국가 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하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자국의 통화를 발행해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화폐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되죠. 국제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당연한 기능인 교환, 그리고 가치의 저장, 그리고 가치의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특정 국가 내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거래 속에서 담당하는 통화가 기축통화고요. 제2차 세계대전에 주요 국가 통화의 화폐적 안정성이 위협받았어요. 뭐 당연하겠죠. 독일은 달러를 인정하지 않고 파운드가 더 많았지만 영국과 미국은 이제 독일을 인정하지 않고 독일의 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이 바로 기축통화 기능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를 보면은 독일이 이제 전쟁 수행을 위해서 철광석, 석탄, 뭐 석유, 고무, 기타 자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했어요. 사실상 독일 혼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뭐 기타 여러 나라를 상대한 거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의 자원을 쓴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른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구소련까지 더하니까 사실상 독일 대 전 세계였죠. 독일 본토와 이 점령지에서 확보한 자원으로만은 이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독일은 이러한 자원들을 전쟁과 관련 없는 제3국으로부터 조달받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석유를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결제 방법이었습니다. 독일의 석유를 판매하는 중동 지역 국가들은 독일 화폐는 물론이고 당시에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미국이나 영국 화폐를 결제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어요. 이들 국가들이 당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휴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위협받고 있는 이들 화폐들이 교환의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큰 고민에 빠졌고요. 이 과정에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영세 중립국 스위스가 발행하는 이 화폐를 결제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스위스에 금괴를 팔고요. 이를 스위스 프랑으로 바꿔서 자신들이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따라서 독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스위스 프랑의 화폐적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를 침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침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스위스가 제2차 세계대전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던 가장 큰 원인, 자국의 화폐가 전쟁 참여국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몇 가지가 더 있긴 해요. 독일 침공을 할 때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이 알프스의 모든 통로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했고, 만약에 침공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독일과 이탈리아 간 물자 및 병력 수송을 더 어렵게 해버리겠다. 이런 협박들이 잘 먹혔어요. 이게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당시 미국과 영국 등과 싸우느라고 그야말로 자원 하나라도 다 징발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위스가 이 길목을 막아버리면 전쟁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스위스가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계속 게릴라전으로 독일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혼내주겠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일단 당장은 그대로 놔둔 거죠. 결과적으로 스위스의 힘이 통했던 거고요. 자신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도록 유도했고, 그리고 양국의 허락을 받아낸 다음에 그 내용으로 자국의 안위를 보장받은 스위스의 경제관,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힘, 이것이 결국 스위스를 그 전쟁의 화마에서 구해낸 결정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위스의 이야기가 이렇고요. 다음 법칙, 이 도움을 청할 때는 자비가 아니라 이익에 호소하라입니다. 이 동맹자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과거에 당신이 도와주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피할 방법을 찾게 되고 당신을 멀리할 것이다. 대신 당신을 도와주게 됐을 때 상대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강조하라. 그러면 상대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는 이제 환경도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 테크닉, 기술이 필요하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앞서서 상대의 필요, 그리고 이익을 먼저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자신이 먼저죠. 이익이야말로 사람들을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고사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옛날 중국 허난성에 이제 카이펑이라는 여기가 수도였는데 이게 몽골에 점령당했습니다. 판관 포청천으로 유명한 곳이죠. 근데 이 징기스칸이 도시를 쓸어버리고자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게 원래 몽골 스타일이잖아요. 거주자들을 모두 소개한 다음에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여기를 결과적으로 말을 먹일 수 있는 초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유목민 우선주의로 한 겁니다. 당시에 성을 도륙한다는 의미로 도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처음에 몽골군이 갔을 때 항복하지 않고 반항하다가 졌다. 그러면 여기는 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 징기스칸이 이 성도 이렇게 성을 도륙하려는 도성 작전을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설득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당시 몽골의 재상 야율 초제였죠. 이 사람이 칸에게 말해요. 전쟁을 하는 목적은 땅과 백성을 얻기 위함인데 정복지가 아무리 넓은들 백성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연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율 초제가 이렇게만 말하고 끝났으면은 이 징기스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원래 유목민족의 그런 습성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징기스칸. 이 사람한테 백성의 숫자가 많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이나 소 아니면 자원이 더 많은 게 중요한 사람이었죠. 야율 초제가 계속 설득을 이어가요. 지금 이 중국 땅에서 가장 뛰어난 이 장인들 그리고 공학자들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서 장차 제국 건설을 위한 전쟁에 쓰일 각종 무기와 이동수단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효용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야율 초제가 징기스칸을 잘 파악을 한 거죠. 이 징기스칸이 문화라던가 역사, 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힘과 권력 그리고 정복 이런 좀 마초적인 것만이 그의 관심을 끌 수 있었죠. 그래서 야율 초제는 징기스칸의 이런 정복욕과 야심에 호소해서 결국 그 뜻을 관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 징기스칸에 이어 2대 황제 오고타이 칸, 이 금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 몽골의 이 지배층들이 정복지에서 농민들을 없애버리고 이 비옥한 토지를 농장으로 그리고 목장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중국 땅에 초원이 너무 없다고 불평을 했죠. 야율 초제가 이런 오고타이를 설득합니다. 한족들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허락하면 장차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서 군비를 충족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을 정복하지 않고도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듣다 보니까 오고타이가 기가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싸움의 달인이긴 하지만 항상 싸우고 살 수만은 없잖아요. 피해도 계속 누적되고. 그래서 야율초제의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중국 백성들은 일부 황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몽골이 당시 중국의 앞선 문명을 흡수해서 원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죠.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는 어떤 자비나 도덕, 인정에 호소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이익을 위주로 설명해야 함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상대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요청하거나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는가. 자꾸 이렇게 어떤 은혜나 인정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은 앞으로 그 사람은 상대는 아마도 당신을 귀찮아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이나 오고타이 칸 같은 사람들은 이 당대의 왕이잖아요, 황제. 만약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야말로 그냥 무시당하고 끝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기준으로 이런 한심하고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한 야율초제는 아마도 쫓겨났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얻을 이익을 듣고 생긴 탐욕, 이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비를 가져오게 된 거죠. 야율초제가 이와 같은 인간사의 원리에 통달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 거란의 왕족 출신이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신이 아무리 어떤 노력을 평생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맞았습니다. 당신은 몽골이 융성하는 때였고 개인이 어떻게 할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귀의하는 등 이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낭중지추라고 했죠. 뛰어난 능력과 성품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대대적으로 인재를 구했는데 야율초제가 시대를 앞선 인재 중에 인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사람을 보내 이 사람을 초청하죠. 야율초제가 생각하기에 비록 자기 자신이 세상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옆에서 조언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서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징기스칸이 이제 야율초제가 금나라에 멸망한 요나라 왕실의 후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을 해요. 이 금나라가 그대의 나라인 요나라와 대대로 원수였는데 이제 그대가 내 휘하에 왔으니 내가 금나라를 멸망시켜서 그대의 원한을 씻어주겠노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오체투지하고 이렇게 큰 절을 올릴 줄 알았는데 이 징기스칸의 예상과 다르게 야율초제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이미 금나라에서 벼슬을 했는데 어떻게 금나라 군주를 원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모두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이게 이제 야율초제가 징기스칸을 잘 꿰뚫어 본 거죠. 자비가 아닌 이익에 호소하는 설득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나라의 왕족이었지만 이제 대를 몇 대 이어가니까 흡수 통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율초제의 할아버지가 금나라에서 벼슬을 하는 그러니까 이 금나라의 왕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나중에 원나라에서 벼슬을 하면서도 이 원나라의 원한을 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한 거예요. 따라서 야율초제의 대답이 당신이 나를 중용한다면 나는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당신에게 충성할 것이며 당신은 나의 도움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쌍방의 이익이 공유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사실 이게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징기스칸의 제안이 야율초제를 시험한 것이었다고 해요. 거란족 왕실 후예를 과연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슬쩍 던진 테스트였는데 이 천재 야율초제가 너끈히 합격한 것이죠. 그리고 현명하기도 하고 비굴하지도 않았잖아요. 항상 당당하면서도 할 말 다 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율초제에 대한 징기스칸의 믿음은 한없이 깊어만 갔고요. 아들 오고타이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야율초대다. 나랏일과 군사 문제는 모두 이 사람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야율초제의 이야기가 이렇고요. 다음은 적은 완벽하게 박살을 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역사 이래로 보면은요. 대부분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두려운 적은 완전히 그 뿌리까지 없애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불길이 피어오를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적은
몸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완전히 박살을 내도록 하라. 이런 내용을 후세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실리우스 2세인데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보통 황제라고 하면은 그 삶이 어떨까요? 화려한 궁전에서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 만인의 추앙을 받는 그런 호사스러운 생활을 꿈꾸지만요. 이 바실리우스 2세는 이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문화활동은 전혀 관심 없었고요. 딱히 좋아하는 음식도 없어서 귀족도 아닌 일반 평민들과 같은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옷도 군복을 선호했고 외모도 전혀 가꾸지 않았다고 해요. 웅장한 건축물이나 성대한 의식, 이 모든 것들은 비용만 나가고 귀찮은 짓이라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에 대한 신앙심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거기다 여자애도 그다지여서 황제인데도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여자와의 로맨스 자체가 단 한 건도 전해지지 않는 그런 정말이지 인문부호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정식 황제 즉위 이전에는 여자들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는 게 유일한 취미여서 이 망나니 소리를 들었다는 이제 그런 한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혀 동성애자도 아니었다는 그런 좀 이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뛰어나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주위의 이민족들이 들끓고 사방에서 이 전쟁이 터지던 이 완전 난세였어요. 이때 이 사람이 황제에 즉위했으니까 주변에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관심사는 오직 제국의 융성뿐이었고요. 실제 그 자신이 똑똑하면서 행정의 달인이었고 승률이 대단히 높은 장군이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고 하더라도 전쟁터마다 직접 출정했고요. 몸소 지휘를 하면서 사방에서 덤벼드는 제국의 강적들을 모조리 꺾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이제 평소 감정의 기복도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완전 냉철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을 보냈던 전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시적인 용맹이나 어떤 번뜩이는 기책을 대단히 불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입각한 정론에 충실한 그야말로 어떻게 이런 좋은 그리고 스탠다드한 훌륭한 황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여러 의문이 있어요. 당시를 보면은 어떤 뛰어난 용맹을 갖고 있거나 하는 장군, 용사, 이런 개인의 무력에 좀 추앙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참 특이할 정도로 어떤 개인의 무력이나 이런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냉소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황제가 추구하는 것은 단결이 잘 된 집단의 하나의 힘이었고요. 이 앞에 개인의 무력은 보잘것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군대 전체를 하나의 기계처럼 정밀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해서 적군을 확실하게 격파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공법으로 하면은 이제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독한 황제는 이 집단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오나 폭풍이 몰아치나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나 묵묵하게 병사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군복을 입고 함께 야전에서 굴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지휘 장비 검열이죠. 이걸 직접 했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총리가 일선 부대를 방문해서 일개 사병의 장비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는 그런 셈이죠. 당대 다른 황제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나가는 경우도 드물었죠. 그래서 참 지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황제라고 해도 무적의 무패의 초인은 아니죠. 그가 이제 갓 20살을 넘겼을 때 이제 동로마 제국을 침략한 불가리아군과 싸웠는데 이게 트라야누스 관문 전투예요. 여기서 대패하게 됩니다. 병사들을 수습해서 후퇴하면서 불바다가 된 제국 변방의 마을을 보면서 황제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록이 있는데 그의 평생 기록 중에 가장 격정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국의 내부가 안정된 다음 이 황제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결심, 이 맹세, 즉 제국을 침범한 불가리아를 반드시 멸망시킨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불가리아로 쳐들어갑니다. 당시 유명한 전쟁터인 이 킴발롱구스 협곡이란 곳에서 이 바실리우스 2세가 불가리아군을 대패시키고 15,000명의 포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결사적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동로마가 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싸움도 있을 거고, 대신들 자기들이 잡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뭐 아들이라던가 집안에서도 포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노예로 써먹자는 말들도 많았는데, 황제는 이 포로들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리고 기어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게 엄청나게 잔인했다고 합니다. 이 15,000명의 포로들을 각 100명씩으로 나눈 다음에요. 한 명은 눈 하나를 뽑아서 애꾸로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두 눈을 뽑은 다음에 이, 이 눈이 하나 없는 이 애꾸 눈의 병사가 나머지 99명을 인솔해서 불가리아로 되돌아가게 하는, 즉 그런 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불가록토노스, 즉 불가르인의 학살자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3년 뒤에 이 불가리아는 동로마 제국에 정복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내용으로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5,000명 정도의 멀쩡한 남자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는데 어떤 생산 능력이 없잖아요. 시력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라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나라의 근간을 계속 망가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 불가리아가 정복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포로 패전병들이 큰 역할을, 안 좋은 쪽이죠,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으면 집무실에 틀어박혀서 쌓여있는 서류를 처리하고 오로지 공무에만 몰두한 그런 일벌레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의 치세 기간에 동로마 제국은 절대 중흥기를 맞았고요. 그의 외적들은 모조리 무릎을 꿇고 국가 재정은 몇 년치 예산이 남아돌 정도로 풍족해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당시에 좀 힘이 떨어져 가던 동로마 제국에 엄청난 부흥기를 가져왔는데, 이런 성과를 보였음에도 이것이 애정과 사랑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항상 로봇처럼 일만 하고 어떠한 유머도 없고 심지어는 웃지도 않으면서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이 황제를 신하들과 대중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가 대중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다가 친구도 애인도 없었던 외톨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아주 당연했던 황제라는 권위를 내세워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주위의 그런 평판을 딱히 서운해하지도 않았고 사실 평판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후계자가 없었고 형제나 친척들을 딱히 신경 쓰거나 우대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내 생애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듯이 미친 듯이 일만 하던 황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군사원정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사망하면서 50여 년간의 치세가 막을 내려요. 그런데 그의 뒤를 이은 황제들이 하나같이 이 사람보다 못한, 아니 그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편없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은 쇠퇴하게 되죠. 유명한 책이죠. 비잔티움 연대기. 여기서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 그를 사랑한 사람은 없었다.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다. 사랑은커녕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단 하나의 기록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절친한 친구도 없었던 듯하다. 비잔티움의 역대 황제들 중 그처럼 고독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권력의 법칙에서 로버트 그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은 완벽하게 박살을 내라. 하지만 이런 성과를 올리고 나라를 반석에 세운 이런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는 걸 보니까 과연 국가를 위한 희생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왠지 좀 풍채가 좋고 체격이 크고 그리고 목소리가 호탕하고 잘 웃고 내 말에 잘 박자를 맞춰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정말로 세상에 미랄이 되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자신의 주어진 바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좀 좋은 평가를 위해서 어떤 과장된 액션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동로마 제국 역대 황제의 묘는 그야말로 휘황찬란 그 자체인데요. 이 사람의 무덤은 아주 간촐하게 그냥 보통 일반 백성 수준이었고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 이 무덤을 보는 백성들이여 거창한 예물도 노래도 필요 없이 간단한 기도로 나의 가는 길에 인사를 표해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리라.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연속됩니다. 그래서 이 48가지의 법칙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뭐 다음에도 많아요. 뭐 이따금씩 모습을 감추어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해라. 상대를 정확히 파악해라.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마라. 뭐 필요하면 항복하고 도망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각각의 내용이 다 획기적인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어떤 이치와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의 연속이에요. 다만 여기에 좀 각종 사례라던가 제 개인의 생각을 잘 집어넣어 놓은 거죠.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권력의 법칙이지만요. 사실 좀 그 주체와 사례를 바꿔보면은 인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은 나름의 권력도 얻기가 쉽겠죠. 책에 나온 이제 여러 사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결이 다르고요. 생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자체가 볼륨이 상당해요. 그래서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 책을 권력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은 인생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 일독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